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전격 나토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나토에 참석할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만 막상 나토 참석 날짜가 가까워지면서 정반대 선택을 한 셈인데요. 우선 이러한 결정을 내리자 일본 등 극우 언론에서는 한반도가 인도태평양 집단 자위에서 빠진다고 한다며 한국은 동북아의 안보를 위해 나토에 참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한 모습이었습니다. 제이캐스트 온라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등과 나토 정상회담을 추진하려 하나 한국만 빠진다고 비판했습니다.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본을 포함한 4자회담을 나토에서 주도하려고 한다며 직접 트럼프가 한국을 부른 게 아니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으며 나토 참석을 피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며 외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이 결과적으로 옳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본, 호주도 한국 따라서 불참.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불참 발표 이후 일본의 이시바 총리 역시 나토의 불참을 결정했으며 호주 총리도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일본은 둘째치고 호주는 미국과 오커스를 형성하는 군사안보 동맹체인데도 나토에서 빠져나간 건데요. 심지어 일본 요미우리 신문 등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 불참을 참고한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현재 중동 상황이 매우 불확실해 참여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토 회의에 참여해 트럼프 대통령 근처에 가봤자 방위비 증액 요구와 더불어 트럼프 칭찬이나 해주다 와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일본은 이란은 물론 러시아에서도 자원을 대량 수입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전쟁 이슈에 휘말려 미국을 무조건 지지하는 것은 너무 갑작스러운 부담이 온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장기적으로 미국과 인도태평양 안보 집단자회를 구성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급진 전쟁 정책은 일본에도 부담이 된다며 일본에서도 꺼려하는 게 보입니다. 당장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여러가지 상황이 동북아에는 상당한 경제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동맹인 미국은 지지하지만 이런 중동 개입 전쟁에 아시아가 참여해 굳이 지지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외교적으로 과열된 유럽 중심의 나토 회의에 굳이 동북아에서 참여할 이유가 없는 것이며 심지어 영연방인 호주조차 나토에 가봤자 트럼프 대통령의 들러리가 될 가능성에 불참을 선언한 것입니다. 일본 극우 언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레드팀이라며 이란, 러시아, 중국에 힘을 실어준다고 했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게다가 유럽은 한국 무기를 노리고 있다. 막상 푸틴 대통령은 15만 명을 추가로 전선에 투입할 것이라며 유럽에 강력 경고한 겁니다. 미국은 떠나고 러시아는 병력을 추가 투입하겠다. 유럽에 있어서는 매우 큰 위기인데요. 따라서 유럽에서는 한국이 유럽에 무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법안까지 결의해 놓은 상황이죠. 유럽 의회에서 결의된 사안은 해당 국가에 직접적인 압박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 주목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한국을 유럽 방산에서 제외해 버리자는 프랑스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오히려 한국의 반응을 보고 유럽에서 크게 당황하고 있으며 또한 미 트럼프 측의 반응은 유럽이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으며 미 트럼프 측은 지도 한 장을 제시하면서 유럽에 제대로 한 방을 먹인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측에서 유럽에 제시한 주장에 유럽은 그야말로
꿀먹은 벙어리가 된 사태라고 제기됩니다. 왜 이러한 주장이 나오는지와 트럼프 측에서 어떠한 근거로 유럽은 한국에 대해 조용히 하라고 하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실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본회의에서 채택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결의안에서 EU 및 회원국들을 향해 우크라이나 방어작전에 상당한 군사적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입장 선회를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며 유럽에서 한국을 마치 유럽 회원국 대하듯 했습니다. 입장 선회를 하라는 것은 한국이 여전히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입장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이는 한국이 무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불만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유럽연합 국가 구성원도 아닌데 난데없이 이러한 결의안에 한국이 포함된 것이 당황스러운데요. 아시아 국가가 유럽연합에 포함되고자 한 것은 1990년대 일본에서 한번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자신들의 클래스가 탈아시아급이라며 유럽연합에 속해야 한다는 학회를 개최한 적이 있지만 결국 유럽연합이 이러한 일본의 요구에 대해서 유럽연합의 뜻이 무엇인가 라며 대답하며 일축되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은 유럽연합에 가입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러한 것은 유럽연합에서 강력하게 거부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번에는 유럽에서 한국은 가만히 있는데 유럽연합에 일원처럼 무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번 유럽 결의안이 주목되는 것은 유럽에서 공식 문건에 한국을 포함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럽의 황당한 주장에 한국과 미국에서는 각각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는데요. 우선 미국 트럼프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유럽을 당황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 군사 싱크탱크 연구소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아시아 문제에 최근 적극 관여하지 않았는데 특히 대만 문제에서 미국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트럼프 정책 결정의 주요 자문을 하는 해당 연구소는 그러면서 지도 한 장을 내보였다고 하는데요. 이는 당시 미국 정부에서 대만 해협에 전 세계에서 항행의 자유를 선보이자며 요청을 해왔으며 특히 유럽연합에서 직접 함정을 파견해서 대만 해협을 가로지르자는 요청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대만 해협에 나타난 것은 오직 캐나다 군함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한 것이며 유럽에서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현재 중국과 대만의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기 원하지 않는다면서 유럽에서는 대만 해협에 진출하기를 꺼려했으며 아시아 문제는 더욱 유럽과 멀다고 반응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중국과 밀접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 등 강대국들이 미국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유럽에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며 반발한 것이죠. 미국에서는 유럽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면서 이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시아의 한국을 마치 유럽연합 일원처럼 자신들의 문서에 포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전체 무기 무상 지원이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오늘도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지를 침범하는 등 최악의 상황이 연출됩니다. 중국 러시아 공군은 연합훈련으로 한국 주변을 날아다니는 일종의 시위를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런 국가에서 자국을 지키기도 타이트한데 공짜로 유럽연합에 무기를 달라며 결의안을 한 것인데요. 한국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유럽의 반응에 대해서 싸늘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 등 열강에 둘러싸여 매우 치열한 역사를 보내왔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은 군사 대국이 된다는 방향보다는 주변국의 전쟁 억지력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것인데 주변국들이 전세계 군사순위 5위 안에 들어있거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등 군사 강국이다 보니 한국은 저절로 국방력이 상승했으며 최근 수년간은 군수물자 수출도 세계 10위권에 들어간 것입니다. 따라서 유럽 측에서는 이러한 분위기를 다 알고 있다가 결정적 순간에 한국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한국의 누리꾼들은 이러한 유럽의 요청에 대해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이 쑥대밭이니 그럴 수는 있지만 나토 회원국들은 선을 넘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의 무기는 전적으로 유상으로 지원되며 이는 한국이 돈 벌기 위함만은 절대 아닙니다. 한국은 휴전 국가이며 방산으로 벌어들인 돈은 대부분 한국 무기 생산을 위해 재투자됩니다. 한국은 잠수함, 스텔스 전투기, 항모 등 앞으로 첩첩산중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이 있기에 다른 나라와는 달리 천문학적 금액을 방산에 사용하는 시점에 결단하라는 건 넌센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깨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다면 한국은 앞으로 최악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 더욱 거칠어진 상대의 도발과 위협을 지속적으로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러시아가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일본에 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매우 행동을 앞세움을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의 군 위협을 아예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처럼 위협한 경우는 많지 않았는데
앞으로 중국과 같이 카디즈 침범 등을 밥 먹듯 할 수 있고 괜히 사이만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그렇다면 유럽에서는 어떻게든 한국 무기를 빨리 사오자는 말도 나오는데요. 결국 이것이 현재 유럽의 방산의 현실이며 자체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미국의 도움만 바라는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차라리 방어보다 러시아를 광범위하게 공격하는 게 러시아 공격을 멈칫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공격 무기를 수급받기 위해서 가능한 국가를 물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단연 많이 언급되는 것은 대한민국으로 한국의 방산이 도입되길 희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나토에서는 한국이 이번 러시아와의 갈등 직후에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오자 쌍수를 들고 환영하며 한국의 무기가 어떤 형태라도 무슨 무기라도 도입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이 나오자 한국에서는 다소 싸늘한 의견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일부 누리꾼들은 무기도 없는 유럽에서 한국 유수의 대기업들이 무기를 팔고자 유로 사토리에 전시를 했는데 G7 및 강대국들이 애써 한국을 무시하면서 유럽 영내에서 해결하자는 분위기가 역력했는데 막상 유럽 내부에서는 방공 미사일조차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며 이제와 한국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자국 방어를 할 물량을 1차적으로 폴란드나 유럽에 보낸 것이지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애초에 한국이 여러 가지 제안을 했을 때 다양한 국가에서 한국 방산을 들였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 좀 달랐을 것이죠. 실상 유럽에서 한국형 패트리어트인 천궁2를 적극적으로 수입하겠다는 국가는 소수로 알려져 있기도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해 사우디에서는 천궁2를 수조 원씩 사들이며 이미 불안한 중동 정세에 대비하고 있었는데 돈도 많은 유럽에서 끝까지 한국을 배척하고 있다가 속수무책 러시아에 당하는 모습인 상황인 것입니다. 군사계에서는 한국이 이 상황에 굳이 노르웨이같이 협업을 해야만 방산을 납품시켜주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고 또는 폴란드처럼 공장 다 지어주고 기술 이전시켜 주었다가 막상 뒤통수 맞는 그런 맥락도 전혀 필요 없다면서 한국이 충분히 미국처럼 받을 돈 다 받아가면서 갑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했다는 속보가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충격적인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악관 내부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갈등 구조를 하나하나 짚어보겠는데요. 이번 이란에 대한 폭격이 미국 내부에서도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건의 본질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폭격이 아니라 국제 핵 질서와 중동 안보 구도의 균열, 그리고 미국 내부 권력 판단 체계의 혼선까지 드러난 사건이라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장에서 돌아오자마자 공격 발표를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저녁 무렵 미국 대통령은 뉴저지에 위치한 개인 골프장에서 백악관으로 복귀했습니다. 복귀 후 곧바로 웨스트윙에서 국가안보팀과 회의가 시작됐고 몇 시간 후 대통령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폭격 사실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공습 목표는 단 3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3곳은 이란 핵 개발의 심장부입니다. 포르도우, 나탄즈, 에스파한, 이 이름은 수년간 뉴스에서 반복됐던 이란 핵의 핵심 시설들이죠. 특히 포르도우 시설은 지하 800m 깊이에 위치한 초중요 시설로 일반적인 폭격 수단으로는 도달조차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미국만 가능한 타격이라며 이스라엘 주장에 공개 반박했는데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단독으로도 타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대통령은 이 발언을 직접 반박했습니다. 그는 이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기술은 오직 미국에만 있다고 못 박았죠. 이는 단순한 기술적 우위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의 공조는 하되 주도권은 미국이 가진다는 선언입니다. 동맹국조차 군사 주도권의 경쟁의 대상일 수 있다는 외교적 뉘앙스도 읽혔던 대목이죠. 또한 논란이 되었던 것은 단 하루 전엔 2주 협상 제안을 했으나 급변한 메시지입니다. 타코로 불리웠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용두사미가 되는 게 아닌가 했으나 오히려 이번엔 기습을 한 겁니다. 타코는 관세로 으름장을 놓는 트럼프 대통령이 흐지부지한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협상할 수 있는 시간 2주를 주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미국이 이란을 공습할 것처럼 하다가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이 용두사미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그가 직접 말한 이 2주라는 시한은 핵 협상 재개와 이스라엘 공습 중단을 조건으로 한 상대적 유화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이란의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결국 협상이라는 말은 실질적 군사 행동을 위한 명분 쌓기였던 것이었는지 아니면 의도된 외교적 시간 끌기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폭격은 미국 내에서도 문제가 되었는데 정보기관 국장과 대통령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번 사태에서 가장 논란이 된 대목이라고 전해지는데요. 대통령의 발언과 그와 상반된 정보기관의 공식 입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 중이라는 명확한 정보를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툴시 게버드 국가정보국장, 즉 미국 정보기관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은 그런 정보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정보수장이 대통령의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한 셈입니다. 이는 20여 년 전 이라크 침공 당시에 대량 살상 무기 존재 여부를 두고 벌어졌던 미국 내부의 정보 왜곡과 정치적 밀어붙이기 논란을 그대로 떠올리게 만듭니다. 이에 대해서 이란 정부는 즉각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무장관은 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 고농축 우라늄은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찰을 다시 허용하고 국제감시를 받겠다는 발언은 없었지만 이번 공격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전쟁 명분을 줄 수 없다는 외교적 신중함을 표현한 것이죠. 실제 이란 핵시설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오바마 정부는 2015년 유럽 6개국과 함께 이란 핵합의를 체결해 국제 사찰단이 이란 핵시설을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란의 테러 지원과 대리 세력 문제는 핵 합의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죠. 그 뒤 미국은 강력한 경제 제재와 군사적 압박으로 전환했고 오늘 그 흐름의 극단적인 종착점이 등장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란은 보복할 것인가? 라는 점이죠. 이미 이란은 미군 기지를 타격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만약 이 경고가 현실화된다면 이건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라 중동 전체를 휘감는 전면적으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이라크와 시리아의 친이란 민병대까지 줄줄이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는 이제 수년간 이어질 중동 전쟁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프간, 이라크는 이란보다 훨씬 작은 나라들이었는데도 전쟁은 십수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들보다 인구와 나라 규모가 훨씬 크고 무기 공급이 강력하며 러시아와 중국 공주에서 훨씬 더 발달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루비콘강을 건넜으며 이를 어떻게 감당할지가 주목되는 장면이기도 하며 이것이 전 세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경제, 국제 외교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중동에 신경을 더욱더 쓰게 되면서 한국은 이제 동북아 안보에서 더욱 골치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힘이 이스라엘 중동으로 빠지면서 우크라이나가 곤란하게 되었던 것과 같이 동북아에서 미국이 힘을 빼고 한국의 방위비 압박과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을 강력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는 단순한 폭격이 아니라 국제질서 재편의 신호를 뜻합니다. 이번 공격은 단순히 전투기 몇 대에 띄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국제정치의 대전환점이며 정보 대 정치, 외교 대 군사, 협상 대 압박 모든 키워드가 뒤섞인 복합 위기입니다. 미국 내 일부 언론은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대통령이 정보기관의 판단을 무시하고 군사행동을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MBC에 따르면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정확한 정보 없이 행동하는 국가다라는 또 다른 오명을 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란의 반응, 이스라엘의 추가 행동, 그리고 미국 내부의 후폭풍이 전 세계의 외교와 안보 질서를 어떻게 바꿀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속보로 들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메시지는 매우 심각한 현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A short time ago, the U.S. military carried out massive precision strikes on the three key nuclear facilities in the Iranian regime, Fordow, Natanz, and Esfahan. Everybody heard those names for years as they built this horribly destructive enterprise. Our objective was the destruction of Iran's nuclear enrichment capacity and a stop to the nuclear threat posed by the world's #1 state sponsor of terror. Tonight I can report to the world that the strikes were a spectacular military success. Iran's key nuclear enrichment facilities have been completely and totally obliterated. Iran, the bully of the Middle East, must now make peace. If they do not, future attacks will be far greater and a lot easier. For 40 years, Iran has been saying death to America, death to Israel. They have been killing our people, blowing off their arms, blowing off their legs with roadside bombs.
That was their specialty. We lost over 1,000 people, and hundreds of thousands throughout the Middle East and around the world have died as a direct result of their hate. In particular, so many were killed by their general, Qasem Soleimani. I decided a long time ago that I would not let this happen. It will not continue. I want to thank and congratulate Prime Minister Bibi Netanyahu. We worked as a team like perhaps no team has ever worked before. And we've gone a long way to erasing this horrible threat to Israel. I want to thank the Israeli military for the wonderful job they've done. And most importantly, I want to congratulate the great American patriots who flew those magnificent machines tonight, and all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on an operation the likes of which the world has not seen in many, many decades. Hopefully, we will no longer need their services in this capacity. I hope that's so. I also want to congratulate 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General Dan Raisin-Kane, spectacular general, and all of the brilliant military minds involved in this attack. With all of that being said, this cannot continue. There will be either peace or there will be tragedy for Iran far greater than we have witnessed over the last 8 days. Remember, there are many targets left. Tonight's was the most difficult of them all, by far, and perhaps the most lethal. But if peace does not come quickly, we will go after those other targets with precision, speed, and skill. Most of them can be taken out in a matter of minutes. There's no military in the world that could have done what we did tonight, not even close. There has never been a military that could do what took place just a little while ago. Tomorrow, General Kane, Secretary of Defense, Pete Hegseth will have a press conference at 8 a.m. at the Pentagon. And I want to just thank everybody, and in particular, God. I want to just say, we love you, God, and we love our great military. Protect them. God bless the Middle East. God bless Israel. And God bless America.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미국이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벙커버스터 폭탄 GBU-572R을 검토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지하 관통 능력을 갖춘 탄도미사일 현무5를 전력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병기를 가진 한국이 중동에 미사일을 대량 수출하게 되면서 중국에 크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은 벙커버스터를 수출 금지품으로 하여 이스라엘에도 제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도 현무5를 개발 완료하면서 독자적으로 이런 무기가 있다는 게 주변국을 놀라게 하는 것이죠. 실제 수도권에서 평양 영변 강선 등 북한의 핵심 시설은 물론이고 더 넓은 영역도 타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것을 판단한 다양한 국가에서 한국의 미사일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수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중동 지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한국의 미사일을 구매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중국 현 상황에 대해서 통합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왕이 부장을 비롯해 중국 언론들은 이에 관해 정진승리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은 설마 한국한테 그럴 줄 몰랐다고 한다는데 왜 이런 상황이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은 당장 내수를 비롯해서 다양한 경제적 상황이 매우 부진한 국면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중국은 외자 유치나 해외 수출로 자금이 물밀듯 들어와야 하는데 이것이 막혀버린 상황입니다. 당장 외국 기업을 코로나 기간 동안 3년간 동결한 뒤 외국 기업들은 베트남과 인도로 모두 떠나고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던 중국의 역할이 크게 쪼그라들고 있으니 돈이 돌고 있지 않는 상황이죠.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부동산 제약을 급하게 푸는 등 각종 조치를 지속하고 있으나 비중이 큰 외자가 떠나가버린 중국 경제를 살리기는 매우 어렵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기대하는 것은 중국의 동맹들과의 연합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이죠. 하지만 현재 러시아와의 연합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이 러시아와 연합을 하기 때문에 중국을 떠받쳐온 유럽과 미국의 자본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죠. 또한 아프리카와 동남아 등에서는 중국이 투자한 1대1로 자금을 회수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는 오일머니가 넘쳐나는 중동에서 자본을 대량 수혈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방사는 중국이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는 부분인데 지난주 중국 언론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단 최근 중국 언론에서는 한국 KT즘-1에 허룽 300 미사일이 밀렸다는 보도를 내보내는데요. 중국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중국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추진하던 미사일 입찰에서 한국에 밀려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KT즘에 관한 수주 소식은 아직 한국에 나오지도 않았다는 점인데, 한국에서는 이미 작년에 아랍에미리트의 4조 원 천공투 수출을 비롯하여 다른 방산 소식도 충분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은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고서야 아직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 관계자들 말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허룽 300의 판매가 자신들의 중동 수출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하는데, 이는 뜻밖의 다른 이유가 있고 한국조차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다루기 전에 일단 중국에서는 이번 한국의 KT즘 수출 때문에 크게 화부터 냈습니다. 중국의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순전히 미국 때문에 이뤄진 한국의 미사일 수출이라고 깎아내렸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의 포탄이 미국과 동일하여 호환되어서 아랍에미리트는 어쩔 수 없이 한국 것을 구매했다라며 중국의 허룽 300이 훨씬 더 성능이 좋지만 한국은 어부질이 이득을 봤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사실상 미국의 포탄 생산기지가 되고 있다며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다 했습니다. 여기에 한국은 자체적으로 만드는 게 별로 없고 유럽과 미국의 부품이 대다수라고 말하면서 한국은 빈 껍데기 수출이고 실제 내부 부품을 수출한 미국과 유럽의 승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M1 전차와 거의 동일하고 주포는 동일 L55이며 한국의 FA50의 경우에는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작품이라고 봐야 한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한국 방산에는 사실상 중국의 부품도 대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무기를 수출하면 결국에는 중국이 돈을 벌게 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군 전문가들은 중국 무기의 성능이 좋다는 것은 정신승리에 지나지 않으며 특히 이번에 중국이 중동 미사일의 판매를 실패한 게 매우 뼈아파 한국에 질투를 하는 것이라 지적하며 동시에 중국 내 다급한 정치적 상황과 압박이 매우 심각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방에 무기를 수출하라는 명령이 공산당 상부에서 떨어졌고 이를 실현해야 하는데 막상 중국에서 계속해서 한국에 밀려나가면서 한국을 강하게 비판하고 본다는 겁니다. 게다가 항공미사일의 성능을 인정하게 되면 국방 수출 정치인들은 퇴출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 한국의 미사일은 이미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를 비롯해 다양한 국가에서 증명되어 수출이 되고 있으며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에도 천무가 수출되는 등 미사일 판매고가 기하급수적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또한 중국에서 더욱 실망하고 있는 것은 사우디에서 한국에 빼앗긴 게 매우 크기 때문이죠. 사우디는 미국과 사이가 벌어졌기에 러시아와 중국산 무기를 검토한 바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우디는 러시아, 중국과 더욱 밀월 관계를 가져가게 된 국면이 나온 것인데요. 그런데 사우디는 여전히 군사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부족함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다 보니 이제 다른 국가로부터 무기를 사들여야 하는 상황이죠. 사우디는 미국의 제1무기 수입국이었습니다만 관계가 악화되면서 러시아 무기도 사들였습니다. 러시아의 대공 방어 체계인 S-400 등을 도입하면서 미국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는데요. 사우디는 미국의 패트리어트를 쓰면서도 러시아의 S-400을 동시에 사용하니 미국이 펄쩍 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욱더 미국 외의 다른 국가들의 방산을 다변화해야 하는 시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력한 후보는 역시나 중국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당연한 맥락이기도 하죠. 특히 사우디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으로 해양 군사 분야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앞서 미국과 페트로달러 협정을 맺은 것 자체가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통과 문제가 컸습니다. 자꾸 이란이 문제를 일으키니 미군이 아예 쿠웨이트나 사우디에 주둔하며 이를 커버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약해지고 있으며 사우디는 제 살길을 찾아 나선 상황이므로 미국을 제외한 최대한의 모든 국가의 방산을 되는 대로 사들인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서서히 국방 분야에서 미국을 탈피할 가능성을 엿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디는 작년 빈살만 왕세자가 일본에 2박 3일 방문하기로 해놓고 한국만 다녀간 바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엄청난 굴욕이었는데 사우디는 일본이 미국 말만 듣는 것을 탐탁치 않아 했던 것이죠. 많은 관계자들도 사우디가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각종 군사연합에는 합류하기 어렵다고 전망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우디는 이제 중국까지 고려하면서 방산을 사들이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강력한 왕권 통치를 선보이기 위해 앞으로 더욱 국방을 강화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최근 사우디가 고려하는 것은 바로 해군 전력 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우디는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해 유럽과 러시아, 중국 등을 리스트업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함정은 물론 잠수함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은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기존의 잠수함 업체들이 사우디와 물밑 접촉 중으로 알려졌으며
중국도 그 대상으로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함정을 보유하고 잠수함도 많기 때문이죠. 또한 중국의 조선소에서는 함정을 비롯해서 각종 선박을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밀월이 깊어가는 사우디에서는 중국 잠수함 역시 고려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사우디가 미국과 멀어지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군수물자를 사들이게 되는 건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우디의 최근 결정은 한국의 공격형 능력이 탑재된 수리온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중국에서는 황당한 게 사우디에서 별다른 통보 없이 한국의 헬기를 구매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전혀 뜻밖의 이유로 한국의 헬기를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질색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중국은 한반도 상황에 헬기가 활성화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들이 왜 그러한 것인지 우선 다음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의 속내를 알 수 있다는데요. 사우디는 일단 UAE에서 한국의 헬기를 40여 대가량 구매한다는 것을 주목했으며 사우디는 한국의 수출형 개량 수리온을 무려 100여 대 구매한다는 검토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들 국가는 애초에 미국 블랙호크 등의 장비를 고려했으나 여러 가지 사안이 맞지가 않았으며 특히 사우디의 경우에 최근에 미국산 장비를 구매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특유의 방산 패키지가 적용되어 구매 이후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한국 방산은 교육, 훈련, 정비가 포함되며 약간의 기술 이전까지 포함된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고 비용도 비싸지만 한국은 이런 게 없으니 가성비 훌륭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러한 맥락을 아주 꺼리고 있으며 매우 곤란해하는 상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이 한국 헬기를 꺼리는 것은 이로 인해 한국의 대전차 전력이 강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장 헬기가 한국의 대전차 전력으로 강화되면 중국은 매우 부담스러워집니다. 유사시 북한을 지원하는 맥락에서 중국은 한국의 수리온 무장 헬기를 상대해야 하는 것이며 한국이 수출하면서 공격형 헬기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 분야에서 계속 방산 수출이 일어난다면 거의 모두 재투자되기 때문에 한국형 공격 헬기는 전세계 점유율이 올라가면서 주변국의 강력한 방어막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전차 병력은 전세계 최고인데 여기에서 대전차 공격 헬기까지 탑재하면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그것도 사우디의 한국 방산 점유율이 갈수록 올라가는 것도 그다지 탐탁지 않은 것입니다. 중국과 반대되는 한국의 방산이 많아지는 건 레드팀 입장에서 더욱 파이가 줄어드는 것이죠. 안 그래도 한국은 블랙호크도 보유하는데 여기에 한 가지의 대전차 전력이 더 제공되는 셈입니다. 또한 사우디가 계속해서 한국의 방산을 찾는 것은 결국 중국을 등한시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중국은 중동 지방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사우디는 방산만큼은 한국을 택하고 있는 것이며 특히 유사시 한반도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추가되는 국면이 매우 거슬려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중국의 속을 타들어가게 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중국에서 한알용을 선포하면서 한국 화장품은 필요 없다. 중국 화장품이 최고라고 했습니다. 중국 화장품은 한국 화장품을 카피했고 그걸 유통시켜 한국 화장품을 내쫓아버렸던 겁니다. 실제 당시 중국 시장에 많은 의지를 하고 있던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한 한국 회사들의 타격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이후 K-뷰티 한국 화장품은 중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로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틱톡, 슈츠 등 쇼폼을 타고 K-뷰티의 인기가 전 세계를 휘어잡아 현재 미국, 유럽에서도 폭풍 질주 중이죠. 올해는 심지어 유럽, 미국은 물론 러시아까지 한국의 화장품의 인기세가 두드러진 것입니다. 반면 중국산 화장품은 중국에서나 소비가 될 뿐 전 세계 시장에는 명함조차 내밀지 못하는 상황이죠. 수많은 외국 관광객들은 인천공항에 내려 곧바로 올리브영 셔틀버스를 타고 화장품을 쇼핑하러 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탈중국을 실행한 모범 국가가 미국에서조차 바람직한 모습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궁극적으로 중국을 탈피하고자 하는 기조로 중국의 가장 강한 관세 정책을 실행했는데 강대국들은 이러한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적지 않게 놀라고 있으며 한국의 탈중국을 벤치마킹하려고 합니다. 최근 독일과 프랑스는 연달아서 중국을 벗어나면서 심지어 한국과 손을 잡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불과 지난 한 달 만에 한국을 따라하거나 한국을 쫓아가는 강대국의 탈중국 모습이 나왔는데요. 일단 프랑스는 중국의 수십조 원 에어버스 여객기를 팔아먹은 상태였으나 뒤통수를 치고 결국 HD 한국조선해양에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을 발주하기로 하는 모습을 보이며 중국을 놀라게 했는데요. 그런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독일도 자국의 함부르크항에서 물건을 실어 나를 선박을 중국과 컨테이너선 계약을 검토하다가 한화오션으로 그 방향을 급격하게 틀어버렸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조선업을 띄워준 직후에 이런 움직임은 가속화되었는데요. 또한 파나마 역시 중국계 홍콩 회사인
파나마 운항권을 포기하면서 중국의 1대1로에서 빠지기로 했습니다. 트럼프는 파나마를 다시 미국이 가져가겠다고 선언했고 중국이 당장 사라져야 한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미국이 파나마를 독립시켰고 동시에 협력하기로 했는데 중국과 손을 잡으니 이를 트럼프가 곧바로 손댄 것입니다.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면서 각종 선박 정보를 고스란히 가져가고 돈을 챙기며 1대1로를 확장하던 중국은 놀랐습니다. 1대1로는 시진핑 주석의 핵심 외교 정책이기도 하며 남미에 위치한 파나마를 통해 중국 영향력을 넓히려 했죠. 당황한 중국 외교부에서는 즉각 미국이 전세계 공정한 질서를 해친다며 반박 성명을 발표할 정도였습니다. 巴拿马运河是巴拿马人民的伟大创造，也是促进全球各国互联互通的黄金水道。中方历来支持巴拿马人民维护运河主权的正义斗争。 하지만 파나마는 전격 중국의 1대1로 탈퇴를 발표했고 탈중국을 선언해 중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것이죠. 현재 전세계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유례없는 탈중국 행렬에 대해서 크게 놀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원인에 대해서 바로 한국을 짚었고 중국 당국은 초비상 사태가 걸린 모습입니다. 한국이 중국 없는 것을 적응한다면 우리도 가능하다면서 전세계가 동시 탈중국을 하는 겁니다. 현재 왜 이러한 원인으로 한국이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고 중국 정부는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실제 최근 과거 중국 시장에 앞다퉈 진출했던 서방 기업들이 철수하거나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등 발을 빼고 있다고 미 주요 매체인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이는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중국 내 사업에 어려움이 커졌기 때문에 서방 기업들이 중국 내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을 투자 대상 지역에서 우선순위를 낮추는가 하면 경제 성장 둔화와 수입 감소를 이유로 중국 내에서 사업을 축소하거나 통합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상하이 소재 미국 상공회의소가 300억의 회원사를 상대로 한 연례 여론조사를 발표한 결과 향후 5년간 중국 사업을 낙관적으로 본다는 응답자 비중은 전년도 조사와 비교하면 5%포인트 낮은 47%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1999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라고 AP와 로이터 통신은 정했습니다. 2023년도에 영업 흑자를 냈다는 미국 기업들의 비율도 66%에 불과해 역대 최저를 기록한 반면에 지난해 중국에 대한 투자를 줄인 기업은 25%로 가장 많았고 미 상공회의소는 미국 기업들이 미중 간 지정학적 긴장관계와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중국 시장에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상공회의소도 전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유럽 기업들이 높은 시장 진입 장벽과 경제 성장세 둔화 등으로 인해 투자 지속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며 일부 기업은 변곡점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에서 발을 빼는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사례도 조사한 모습인데요. 미국 최대 소매 유통업체 월마트는 지난달 8년 동안 보유했던 중국의 오랜 합작 파트너인 JD.com 지분을 36억 달러 약 4조 8천억 원에 매각했고 미국 정보기술 기업 IBM도 중국 내 연구개발 R&D 연구소를 폐쇄하고 1,000명 이상을 해고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들도 중국 업체가 5분의 3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내수시장에서 고전하면서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일본 혼다는 최근 중국 내 3개 공장의 생산을 중단했고 자발적 퇴직을 통해 인력을 감축했습니다. 혼다의 중국 내 판매량은 올해 2분기의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한 20만 9천여 대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현대차도 중국 사업 재조정에 나서 베이징 1-3공장, 창저우 공장, 충칭 공장 가운데 베이징 1공장을 2021년 매각한 데 이어 올해 초 충칭 공장까지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현대차는 중국 사업을 줄이는 대신 인도에서의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외 기업들이 떠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한국 기업이 떠나고 적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이제 중국을 떠나서도 괜찮은 게 한국을 통해서 재조명되고 있는 셈인데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하나둘씩 중국에서 철수 중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중국 대신 미국, 유럽 등 활로를 넓히고 있는 삼성전자, 핸드폰, 자동차 등이 그런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은 중국에 크게 의지했지만 이를 벗어나도 문제가 없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중국을 본격적으로 떠나는 데 있어서 한국의 예를 참고하며 자신감을 얻습니다. 시장 다양화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 진출하는 것이고 이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나오자 중국 정부는 당황하는데요. 과거 다국적 기업들은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과 넓은 소비시장을 겨냥해 13업 중국 시장에 앞다퉈 진출했고 외국 기업들은 초창기에는 우수한 기술력으로 중국 시장에서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경기 둔화로 소비가 위축된 중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과 개선된 기술력을 앞세운 중국 내 업체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여기에 중국 정부의 압박과 여러가지 개정된 법안 등이 중국을 떠나는 이유로 지목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중국에서는 한국이 중국을 떠나게 된 배경을 파악하고 한국 기업을 붙잡는 데 큰 노력을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중국의 경제가 한국과 같은 외국 자본에 의해 상당히 버텼다는 게 증명되었기 때문인데요. 중국에서는 시진핑 체제 이후에 중앙정부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실적 올리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 중국의 지방 곳곳에 건설과 인프라 사업을 벌리는 모습이 목격되었는데, 이렇게 사업을 많이 벌여놓으면 중국 내 실업률도 줄어들고 GDP가 올라가니 뭔가 잘 되는 그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 전역의 이러한 무리한 인프라 사업은 결국 중국 전체를 부동산 빚덩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실제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인 에버그란데가 부채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에버그란데는 많은 돈을 빌려서 부동산 개발을 진행했지만 그 부채를 갚지 못하면서 큰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 부채에 대한 보증을 중국 지방은행이 섰기 때문에 중국 지방정부에서 벌어진 대표적인 부채 리스크를 보여줍니다. 이런 사태로 인해서 중국은 돈맥경화에 걸리면서 현재 부동산 거품이 터지게 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 매체 블룸버그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외국 자본의 힘입니다. 한국의 거대 기업들이 중국 지방도시에 자리 잡고, 또한 한국 관광객들이 방문해주면서 중국의 곳곳에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농민공들을 비롯한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 GDP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한국 기업들이 철수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원인들로 인해서 더 이상 한국인들이 방문하지 않자 중국에서는 한국의 발목을 잡으면서 제발 중국에 방문해달라는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의 대기업과 이어 관련한 비즈니스 여행객들, 한국에서 오는 순수 여행객들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한국 관광객 모시기와 한국 기업 모시기를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 같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2025년 말까지 중국을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게 된 셈인데요. 한국에 일방 무비자 조건을 주었다는 것으로 한국 정부의 상호비자를 오픈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보통 중국은 항상 상호비자 오픈을 요구해왔지만 이번에는 갑작스럽게 이런 발표를 진행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에서 한국에 대해 파격적인 대우를 해줬다는 해석이 따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에서 뜻밖의 반응이 나오면서 중국 현지를 크게 당황하게 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중국에서는 비자만 오픈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한국에서 전혀 다른 의견을 들고 나온 겁니다. 하지만 중국이 아무리 무비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방문객이 늘지는 의문을 표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 중국은 길게 국가를 폐쇄한 데다가 국가의 반간첩법이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실제 중국 창신 반도체에 일하고 있었던 한국인 근로자가 9개월 넘게 구금당하고 있음이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삼성전자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중국의 창신 반도체로 직장을 옮겼다가 근무 중 체포된 것이죠. 중국의 반간첩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법안이라 한국인들의 안전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이러한 상황에 무슨 중국에 방문하겠냐며 중국 여행객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일각에서는 중국이 이렇게 본토 비자도 오픈했는데 설마 관광객을 잡아들이겠냐며 걱정 말라고도 합니다. 중국이 당장 경제 살리기에 바빠서 외국인에 오픈했는데 관광객 체포 소식이 들리면 아무도 안 갈 것이라면서 적어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무비자일 때는 안전하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중국 당국이 그간 여러 가지로 해외로부터 신뢰를 잃은 것은 확실하다는 것이고,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당분간은 쉽게 중국으로 관광 발걸음을 떼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점입니다. 실제 경제 부분에서 많은 기업들은 중국에 더 이상 가서는 안 된다고 진단하고 있기도 한데요. 해외 기업들은 코로나 때 강제로 3년 이상을 닫아야 했고, 이러한 불확실한 정책은 해외 투자를 급감시켰습니다. 여기에 반간첩법 등 외국인에 대한 제재와 감시가 더욱 심한데 무슨 투자를 하겠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죠. 중국 상무부에서는 한국의 2023년 중국 투자액이 78% 감소했다면서 침통해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중국은 오히려 중국 배터리, 철강 회사들을 한국에 짓고 미국에 수출하려고 하지만 한국은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중국 정부가 2천조 원을 쏟아붓고 경제를 살리고 한국과 같이 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현재 미국이 이란을 침공하느냐 마느냐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중국에서는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을 호재로 생각한다는 보도가 등장했습니다. 홍콩 언론 SNP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에 미국이 더 깊이 얽혀들수록 중국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이득이 된다며 미국이 태평양에서 관심이 중동으로 쏠리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외에서의 군사 개입을 자제하고 우크라이나 가자 전쟁을 조기에 종식한 뒤에 최대 전략 경쟁 상대인 중국 견제에 집중한다는 기조였지만 이제 이란 문제 때문에 그곳으로 시선이 쏠려 있으며 G7에서 조기 귀국할 정도로 중동 문제는 미국의 시선을 한동안 머무르게 할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미국의 다양한 매체는 중국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중국이 대만 침공을 비롯 아시아에서 한국 등을 급격히 군사적으로 위협할 것이라는 전망이 등장한 겁니다. 외교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정부와는 180도 다른 태도를 보이는 모습에 대해서 러시아, 중국이 활개를 치게 된다고 경고했는데 실제 한국도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최근 한국 2호도 근처에 알 수 없는 구조물을 2차로 세운 것이 확인되었으며 한국 해경이 다가가려고 하자 이를 막아서며 2시간을 대치하는 위급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한국을 서해에서 괴롭게 하겠다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이러한 중국의 모습은 대만 수복과 더불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반경을 넓히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미국에 막혀서 진출하지 못한 태평양을 마음대로 휘저을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대만도 중국에서 쳐들어올 가능성을 우려하며 2027년 침공을 대비하는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대만이 방위비를 많이 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시그널이 사라졌습니다. 중국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애초에 트럼프가 집권하리라는 예상을 했으며 대만 쪽으로 거대한 부유식 다리를 건설해서 탱크를 도하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만의 통신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해외 통신의 90%를 담당하는 해저 케이블을 고의로 끊어버리며 대만을 고립시키며 쳐들어가겠다는 간접적인 경고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죠. 문제는 앞으로 중국은 한국에도 훨씬 거센 형태의 영유권 주장, 서해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건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중국이 대만 침공 시 한국과 함께 손잡은 파트너 때문에 크게 당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중국이 대만을 쳐들어갔다가 오히려 사방에서 위기가 발생한다는 것인데 왜 그러는지 궁금합니다. 중국은 경제 위기를 맞고 있는 뒤에는 더욱 내부의 질서가 혼란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때문에 중국은 시선을 중국 내부에서 바깥으로 돌려야 하는 상황이 임박해 있습니다. 실제 중국 인민들의 불안이 극도로 고조화되면서 사회가 혼란해지고 있는 시점인데요. 젊은이들은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고 시진핑 국가주석은 농촌에 가서 일하라고 말했습니다. 작년 6월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21.3%를 기록,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당국은 이후 청년 실업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등 중국 내부에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중국은 안 그래도 대만을 침공할 준비를 오랫동안 공들여 왔다가 이제 더욱 가속화된 상황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국의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인도이며 인도와 국경을 닫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며 언제든 인도가 무슨 일을 꾸밀지 모른다는 것이요. 그런데 여기서 중국은 인도가 한국을 이용해서 빈집 털이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게 되었으며 이는 중국 내부에서 대만에 도저히 침공할 수 없다는 말까지도 나오는 이유라고 하는데요. 또한 중국은 매우 당황하고 있는데 최근 중국은 인도에 수년간 공을 들여놓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크라 전쟁 시즌 동안에 인도가 보여준 모습은 중국과 함께 레드팀에 가까운 모습이었으며 중국은 이에 인도에 적극 유화 제스처를 보냈고 인도의 행보도 이에 부응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한국을 통해서 중국의 빈집털이를 한다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는지와 최근 인도의 행보는 무엇이며 왜 중국은 인도를 믿었다가 이런 사태가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인도의 경우에는 최근 민주진영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도발 행동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로 인도는 인구가 중국 이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15억 인구 대국인데 이러다 보니 정치 체계가 매우 독특하고 외교 역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도는 러시아의 유조선을 비롯해서 각종 서방의 제재 물품을 마음껏 수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 싱크탱크 등에서는 인도가 러시아의 생명줄을 연장시켜주는데 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불만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인도가 쿼드라고 해서 러시아를 제외하라며 설득할 방법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국제 정세로 보자면 쿼드의 출범은 사실상 타겟이 러시아가 아니고 중국을 겨누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일으킨 건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위기이지 인도태평양 전략에 직접적 영향은 끼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트리거가 되어서 중국이 태평양 패권을 장악하려고 대만부터 침공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만 중요한 것은 인도는 쿼드의 목적인 중국 견제를 이전보다 훨씬 강화하고 있다는 점인 것입니다. 인도 국방부는 자국 군대의 80% 이상을 러시아산 무기로 채워 넣으며 중국을 타겟으로 움직여왔습니다. S-400 등 러시아의 지대공 미사일을 구매할 때는 미국이 패트리어트를 구매하라며 반대했습니다만 인도는 공급이 느리고 가격이 비싸다며 러시아산 지대공 무기를 도입하며 현재도 중국 국경에 배치 중이죠. 일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미국도 어쨌든 최종 목적은 중국이기 때문에 그 과정은 골치가 아프지만 그냥 참고 있는 것이며 인도는 마이웨이, 미국에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산품마저 러시아산을 잔뜩 구매했는데 원유나 천연가스를 구매하는 것은 일도 아닌 것입니다. 실제 중국은 안 그래도 사방이 적인데 인도까지 중국군을 타겟으로 삼고 움직이다 보니
전선이 한 개가 더 생긴 셈이기 때문에 인도와는 최대한 평화롭게 지낼 제스처를 보내고 있습니다. 둘이 한 목소리를 내면 28억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쿼드를 흔들고 인도를 진정시키자는 겁니다. 왕이 부장은 중국과 인도가 서로 소모하는 라이벌이 아니며 성취하고 협력하는 대상이라고 했는데 중국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부드러운 태도를 보인 것은 지금이 최적기라고 여겼기 때문인데요. 이는 인도가 러시아 침공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서방 편을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역사상 가장 사이가 좋기에 인도와도 화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인도는 국경 분쟁으로 반중 위기가 극에 달해 있고 대만 침공 시 반드시 신경 써야 하는 국가입니다. 대만을 침공할 때 미국을 상대해야 하는데 인도가 국경을 닫고 있으니 거슬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대만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는 절대 인도를 자극하지 말고 화해하자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에는 또 하나의 호재가 들려왔는데 인도가 중국 군사훈련에도 참가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에 따르면 인도는 이미 중국과 러시아 공동 군사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이 훈련의 주체는 러시아와 중국인데 이 중에 중국은 사상 최초로 6회 공군을 모두 파견하며 사실상 이 훈련을 주도하는 상황에 인도가 전격 참여하면서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블룸버그 등 복수의 미국 매체는 인도 때문에 판도가 바뀌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그냥 제멋대로라며 러시아를 가장 대놓고 지원하는 게 인도라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이번 일로 인해서 쾌재를 부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이 미국을 대항해 자신들의 세력을 만들고 싶어하나 그럴듯한 동맹국이 없었고 대부분 아프리카나 구소련 국가, 일부 중동 국가 등 약소국들에 지나지 않아 탄력을 못 받았는데 이번 훈련에 인도가 참여하게 되어 중국도 환영하면서 인도와 한 팀이 될 수 있다 본 것입니다. 또한 이 일로 인해 이란을 비롯해 일부 반미 노선을 타는 국가들도 러시아 측 합류가 가속화될 수 있어 인도태평양 쿼드 군사 동맹체에 가입된 인도의 이번 행동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중국은 즉각 이 일에 대해 박수를 보내면서 인도 때문에 안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 일부 채널에서는 중국과 한 배를 탔는데 적어도 군사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는 시진핑 사면임을 맡는 중국에서 대만 침공에 한 짐을 덜게 되어 더욱 환영받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인도를 반은 알고 반은 모르는 행동이라는 의견이 등장했으며 특히 한국과도 연관이 되면서 중국이 제대로 당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앞서 왕이 외교부장이 인도에 다녀간 직후 중국에서는 대단한 외교 성과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인도 매체에서는 대체 중국이 왜 왔냐는 취지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인도 매체 더 힌두는 의문만을 남긴 만남이었고 인도 정부는 중국을 거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 내각에서는 국경 문제가 제대로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최근 인도 국방부의 발표에 중국이 깜짝 놀라는 국면이 등장해버린 것입니다. 인도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인도는 히말라야 국경에 탱크를 배치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탱크들은 크기가 커서 히말라야 산맥을 통과하는데 난관이 있었으며 이 때문에 중국과의 국경 싸움에서 밀리게 되는 결과로 이어져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중국의 탱크는 첨단 장비를 장착해 인도를 쉽게 저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중국 GTQ-15는 경전차로 쉽게 산을 통과했고 인도군 위치를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 G7에 방문했고 첫날 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G7은 현재 국제 정세 상황상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띄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G7을 주도하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떠나가면서 한국과 관련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으며 전혀 예상 밖의 일본 반응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몇몇 외신에서는 차라리 이번 G7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것이 훨씬 나았다라고 이야기될 정도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한데요. 우선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떠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갑자기 G7 첫날 스케줄을 소화한 다음에 다음날 곧바로 미국으로 먼저 조기 귀국을 해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여러가지 돌발 행동을 보여왔으나 이번은 특히 이스라엘과 이란 문제가 겹쳐서 그런지 곧바로 미국으로 돌아갔으며 안보회의를 참석했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일본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지 못했다며 이것을 약간 조롱하는 투의 말투도 보도도 나왔는데요. 일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G7에서 처음 성사되는 듯 했으나 결국 패싱당했다 이런 표현도 나왔습니다. 일본 몇몇 극우 언론들은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 취임 뒤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도 안 왔다고 또 조롱한 바 있었는데요. 그것과 똑같은 장면이 또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에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취지의 발언도 나왔는데요.
일본 자민당 중심의 여론에서는 일본은 첫날에 이시바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가졌고 반면 한국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에 따르면 그가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건 much bigger than that이 있다며 고이든 아니든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은 틀렸다라면서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을 저격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을 돕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급히 돌아갔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보다 훨씬 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훨씬 더 격화될 가능성이 있고 미국에서 이란의 핵무장, 핵농축 시설을 때리기 위해서 벙커버스터를 가동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미국은 핵 항모를 걸프만에 띄우고 지금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훨씬 더 긴급한 격전 속으로 훨씬 더 심각한 전쟁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휴전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전쟁에 개입할 가능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트럼프는 워싱턴에 돌아가자마자 모두 테헤란을 떠나라 라면서 테헤란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강력 경고를 한 것입니다. 일부 소식통들은 이란의 정권을 미국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축출해서 이번 기회로 핵무장을 다시는 마음먹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찍 떠난 게 이해가 되는 모습인데요. 또 이런 걸 가지고 한국을 패싱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일본 일부 극우 언론에서 말하는 이런 한국 패싱이라는 말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본 대부분 언론과 대중에서는 전혀 뜻밖의 반응이 나왔는데요.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이시바 총리가 만났지만 이 회담이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고 현재에서는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만났지만 양자는 별다른 회담 성과가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자동차 관세 철폐를 위해서 미국을 설득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그것이 어렵자 그런 관세를 좀 줄여달라고 트럼프 측을 설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에 관해서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있으며 관세 협상 연장 기한에 대해서도 일본의 침묵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관세에 대해서 자동차, 철강 등의 관세에 대해서 전혀 할인해줄 생각이 더 이상은 없다라고 보는 것이 미국 측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발언이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G7에서 러시아를 제외해버린 것은 큰 실수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G7에 들어올 수 있으면 자신은 반대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 편을 들면서 그들이 G8, G9까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또한 논란이 된 것입니다. 의장국 캐나다의 카니 총리는 이런 트럼프의 반응을 보고 매우 당황한 것으로 보입니다. 카니 총리는 트럼프의 이런 돌발 반응에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 거 보고 중간에 자르는 모습도 나왔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의 G7을 빛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대중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G7에서 전혀 공동 합의문을 내려고 하지도 않는다.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라고 하면서 오히려 트럼프를 차라리 늦게 만나는 편이 낫다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 전문가들의 반응을 보겠는데요. 일본의 미마코 세이코 글로벌 스터디 연구과 교수는 G6와 미국이 목표로 하는 국제 질서는 드디어 중대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라고 했으며 스즈키 타카이로 정책 연구 아티스트는 G7의 역할과 중요성은 국제사회에서 이미 떨어지고 있다. 구미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한 신흥국이나 브릭스, 글로벌 사우스의 존재감이 급속히 증가하며 트럼프는 오히려 그들의 세력을 키워주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 G7이 열리는 동안 신흥국들을 만나서 자기들의 세력을 키우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러시아와 중국을 두둔하고 있으니 G7의 영향력이 많이 약화되고 공조가 깨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일본의 네티즌들도 G7 정상회의 자체의 의미가 점점 희미해져서 지금까지는 회의가 열리기 전에는 의장국이 공동 성명을 낸다든가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 전쟁 그리고 관세 등 미국 중심의 움직임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어지고 있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 오히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피한 것이 더 한국에는 좋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에는 관계부처, 장관 모든 그런 외교 상황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된 모습인데 이럴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느닷없이 만나서 부자 나라이다. 한국은 관세를 많이 내야 된다. 한국은 미국에 빚진 것이 많다. 혹은 주한미군 방위비를 올려라. 이렇게 나왔을 때 한국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을 곤란하게 하는 발언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 충분한 외교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 차라리 트럼프 대통령과 즉각적인 회담을 하지 않은 게 오히려 다행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미국의 해군 함정을 정비해주고 또한 한국의 공장들이 미국에 많이 있어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카드들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은 아무래도 자국 중심적이고 미국 중심적인 카드를 꺼낼 확률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외교적으로 좀 더 준비가 된 다음 국가 장관이나 정부 부처가 제대로 준비가 되어서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것이 더 좋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세션 회담을 제대로 치르지 못한 것은 아닌데요. 호주를 비롯해 남아공 정상들과 만남을 가진 바 있습니다. 특히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의 트윗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이 매우 뜻깊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서 호주와 한국은 경제적 힘과 지역 안보가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캐나다에서는 저는 한국에 새로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앉아 우리 파트너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에너지 필수 미네랄, 방어 및 기술을 아우르며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에 대해 평화롭고 번영하며 안전한 지역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공유합니다. 라면서 양자의 회담이 순조롭게 이루어졌고 또한 한국이 이번 경주에서 개최하는 에이펙 정상회담에 참여하고 싶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덕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공 대통령도 만났는데요.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예전에 미국에 초대받아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남아공에서 멀리 미국까지 날아갔으나 역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외교 결례를 라마포사 대통령에게 직접 보여준 바 있는데요. 계속해서 남아공에는 엄청난 백인 문제가 있다라면서 매우 공격적이고 무례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그러나 라마포사 대통령은 이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받았고 백악관을 달래는데 어느 정도는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 만난 외교 대통령 그리고 그 정상회담 심지어 백악관임에도 불구하고 막말을 서슴지 않고 외교 결례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성향이 그러하건대 과연 G7에서 준비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되지 않은 대한민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무엇하겠냐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몇몇 강대국이나 G7 멤버 그리고 아시아에서 가장 미국을 따른다는 일본조차 차라리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않은 게 이번 G7에서는 낫다라고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G7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라마포사 대통령은 양자 간의 충분한 존중을 보여주면서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에 대한 존경의 뜻을 밝히고 라마포사 대통령에게 우리는 둘 다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를 이겨내고 지금의 성취를 이뤘다며 공감대를 확인했으며 라마포사 대통령은 한국과 남아공은 민주주의를 공유하는 소중한 파트너라며 앞으로 양국이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라마포사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가 올해 11월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남아공에서 열리는 것에 대해서 한국이 꼭 참여해줬으면 좋겠다며 이 대통령을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G7에서 1박 3일 매우 짧은 일정이지만 그래도 확대 회담을 통해서 할 이야기는 하면서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세션을 진행해 나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오후에는 일본 이시바 총리와 확대 회담을 갖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아주 빠르게 열린 셈인데요. 예전 아베 총리나 기시다 총리와 같은 경우에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오히려 이시바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에 한글 트윗으로 축하한다고 직접 이야기하는 등 한일 간의 여러 가지 사안을 최대한 부드럽고 실용적으로 풀어나가는데 양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G7 정상회의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함께 다니엘 스미스 캐나다 엘버타 주수상이 주재하는 G7 환영 리셉션에도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 내외가 참석해 정상 캐나다 내각 인사 등과 친교의 시간을 가졌고 특히 김 여사가 연노랑 치마와 녹색 저고리 한복을 입어 참석자들의 사진 촬영 요구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 내외는 또 메리 사이언 캐나다 총독이 주재한 환영 만찬에도 참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캐나다에서도 한국을 환영해주는 모양새였고 이번 G7 외교 무대가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행동 또한 이스라엘과 이란 문제의 심각성만 뺀다면 전반적으로 무난한 대비였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나 남아공 이러한 국가들이 한국의 방사를 비롯해서 한국의 기술력 등 한국이 반드시 필요한 국가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좋은 협상 그리고 좋은 만남을 가지려는 국가들이 많이 있음을 확인한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일본 일부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패싱당했다, 트럼프가 한국을 무시하고 갔다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G7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해석해보면 그것과 상당히 거리가 먼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애초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G7에서 목표를 그렇게 높게 잡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실용적인 외교를 바탕으로 한 이재명 정부는 미국에 다른 나라보다 더 관세를 많이 맞는 것 이것을 피해야 한다. 이것이 최소 목표였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하더라도 관세를 다른 나라만큼 비슷한 수준에 맞추는데 최고의 목표를 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없는 때 오히려 트럼프가 격화되어 있을 때 회담을 갖는 것은 대한민국을 벼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타이밍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안 만나는 게 잘 됐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과연 앞으로 미국과 정상회담, 나토 회의에서 가질지 아니면 그 이유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출국하면서 대한민국은 옵저버 자격으로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여하게 된 상황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확대 회담을 조율 중으로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국가의 위상을 확인하게 되는 자리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 관련하여 유럽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며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한국에 요청할 것이 많기 때문이라는데 왜 이런 상황이 등장하고 있는지 의문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원래 대한민국 정도는 유럽에 들어갔다면 2위 정도의 국가가 될 것이며 2050년경에는 1위가 가능하다며 단지 유럽연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미국에 의지하며 자신들의 안보를 게을리했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 와중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방의 힘을 과대평가했고 미국과 영국이 자신들을 곧바로 막아줄 줄 알았으며 유럽의 나토가 곧바로 우크라이나에 참전할 것이라 여겼는데 결과는 현재와 같이 처참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러시아의 의도대로 우크라이나는 어쩔 수 없이 휴전하게 되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유럽은 망하게 된다면서 그 이유로 한국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트럼프의 장관들은 한국에 강력한 면을 주시했으며 반면 유럽에게 경고해왔던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나오는지 궁금한데 실제 미국의 다양한 곳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 매체는 특이하게도 한국 때문에 유럽이 망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현재 왜 이런 사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미국은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유럽은 독일을 위시로 한국의 방산을 경계하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로이터 통신을 비롯한 복수의 언론은 이제 유럽 내부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합니다. 현재 유럽 방산업체에서 나온 양심선언은 유럽 내 역내 조달과 유통을 최우선시하는 유럽 당국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 한국의 위상을 더욱 높일 걸로 보인다는데요. 우선 최근 미국에서는 유럽에 대해서 경고하는 발언을 먼저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유럽 내부적으로 한국에 관한 양심선언이 나오면서 충격적인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미 국방부는 2020년대에 들어서 유럽이 너무 방위비 지출을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미국의 군사 싱크탱크에서는 한국의 방위비는 GDP 2%를 아득히 뛰어넘는다며 유럽에서는 1%도 사용하지 않아 추후 전략적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은 미국에 너무 기대고 있다며 주동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짜증도 낸 바 있습니다. 바로 이때 미 국방부 등에서 가장 칭찬한 것은 한국과 같이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고 평가한 점입니다. 그렇게 수차례 유럽을 비판하던 미국은 이제 논조조차 바뀌면서 유럽 방산을 직격했습니다. 바로 미국과 한국이 유럽의 방산을 모두 점령하는 시나리오에 가까웠고 한국 전차가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유럽의 방산업체에서는 한국 관련 양심선언에 이르게 되었다는데요. 유럽 고위급 임원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미국 언론에서는 한국 K2에 대해서 집중 조명하며 이것 때문에 유럽은 치명타를 입는다고 경고했습니다. 매체에 기고한 한국 방위산업에 의한 나토 무장은 러시아엔 끔찍한 전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처럼 진단했습니다. 에이브럼스는 기고문에서 지난 3월 폴란드 육군이 배포한 사진은 그는 한국의 방위산업 기반은 특히 육상장비 생산은 여러 척도로 봤을 때 나토군 후원 장비를 생산하는 국가 중 가장 건실하다며 이는 서구의 전반적인 전투력에 매우 가치 있는 지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직접 우크라이나에 군수물자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쟁력 있는 한국 방위산업의 존재가 서방국의 우크라이나 전력 지원 능력을 배가시키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최신형 한국산 무기를 구매함으로써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러시아산 및 독일산 구형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에이브럼스는 K2 전차 주문은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장 지원 능력을 늘려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라며 더 최근 사례로는 이달 초 미국의 대규모 한국산 군수품 주문을 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산 탄약을 대량 구매함으로써 미군이 비축한 기존 탄약을 나토군에 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이브럼스는 우크라이나 전력 지원 능력 확대 외에 K2 전차가 나토에 들어간 사실 자체가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냉전 이후 서방과 러시아 모두 신형 전차의 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지지부진했는데
최신형 K2 전차의 신속한 나토 전력 투입 가능성이 판을 뒤흔들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은 M1 에이브럼스 전차를, 독일은 레오파르트 2 전차를 주력으로 사용하며 러시아는 T-72 전차를 주력으로 두고 있습니다. 현재 실전 배치된 장비들은 모두 현대전에 걸맞게 꾸준한 개량을 거쳤지만 기본 틀은 개발 시점이 냉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 만큼 오래된 모델들입니다. 에이브럼스는 서방인 냉전 이후 새 전차에 대한 진지한 투자를 멈추자 러시아 역시 현실에 안주해 왔다라며 더 현대화된 한국산 전차가 나토군에 대량으로 신속하게 도입된다는 것은 육상전에서의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튀르키예가 K2 전차 설계를 기반으로 알타이 전차를 개발해 1,000대를 생산할 계획이며 노르웨이에 이어 핀란드도 K2 전차의 잠재 고객으로 간주된다고 에이브럼스는 소개했습니다. 에이브럼스는 K 방산의 등장으로 독일 등 유럽 국가의 군수 산업도 쇠퇴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에이브럼스는 한국이랑 경쟁 상대는 유럽 군수 산업의 쇠퇴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국 F-35 전투기가 유럽산 전투기를 제치고 유럽 내 모든 수주에 성공한 것처럼 K2, K9 자주포, 다연장 로켓, 천무 등 한국산 지상군 장비들을 현재 유리한 위치들을 차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현재 한국산 장비 때문에 대규모로 방산업체들이 인원을 고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유럽산이 고사된다, 유럽산 군수 생산이 더 지연되고 막히고 평화의 시대는 끝났으니 이제 유럽 자체적으로 군수품을 생산하자며 다방면의 유럽 군수물품 회사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은 물론이고 프랑스 등 유럽 낙토국들이 대부분 군수물품 생산을 서두르고 있는데 오히려 미국에서는 이제 유럽은 끝났다, 한국이 탱크나 자주포 등은 거의 점령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상이 틀리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은 이미 미국에서 그렇게 해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한국은 모든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생산과 투자와 이런 것이 선순환되어 있는 구조이고 게다가 대기업이 달려들어 최고의 수익화를 위해서 모든 군수물품들이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 자동화는 독일에서도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인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더욱 발전하고 더욱 주문을 밀려나가니 K방산이 더욱더 날개를 달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 평가에 더해서 이제는 전세계 주요 언론과 유럽 방산의 양심 선언이 나온 겁니다. 로이터는 계약에 직접 관여한 회사 경영진과 정보 관료 등 13명에 대한 인터뷰를 토대로 계약에는 한국이 세계 최대 무기 공급 국가 중 하나가 되겠다는 야망을 위한 청사진이 담겨있다고 평가했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체코,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와 다른 국가들은 유럽 내에서 방위물자를 구매할 계획이었는데 이제는 한국 기업들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더 빨리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세계 곡사포 시장의 55%를 점유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와 계약으로 점유율이 68%까지 올라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PGG의 루카시 코모렉 이사는 이번 계약으로 궁극적으로 다른 유럽 국가에 무기를 공급할 토대를 제공하기 위한 한국과 폴란드 회사 간 컨소시엄이 세워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반대 케이스가 소개가 되는데 바로 독일에 주문한 헝가리가 언급이 된 것입니다. 로이터는 헝가리가 2018년 독일에 주문한 레오파르트 탱크 44대 가운데 한 대도 아직 인도되지 않았다 했습니다. 한국군과 방산업체의 긴밀한 관계 또한 긍정적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여기서 유럽 방산업체는 급기야 양심 선언을 하며 사실상 한국 관한 위상을 언급하고야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 강대국이라는 서방과 유럽의 자존심을 스스로 깎아먹은 셈이 되었는데요. 임명을 요구한 유럽 방산업체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몇 년 걸릴 일을 한국은 몇 주 또는 몇 달이면 해낸다고 털어놨습니다. 유럽 방위업체의 한 임원은 우리는 오랫동안 한국을 과소평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점유율은 4.9%인 상황인데 미국 65%나 프랑스 8.6%에 아직 못 미치지만 프랑스는 곧 따라잡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예상대로 유럽 방산 강대국들은 한국의 2위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예상입니다. 아무래도 이와 같은 국면은 폴란드에서 진작에 눈치채고 한국과 계약한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독일은 물론이고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조차 10년이나 기다렸지만 도착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제때 무기를 공급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유일했고
그만큼 무기 공급은 한편으로는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다만 한국은 효율적인 무기 생산 체계와 정부 주도형 그리고 대기업들이 개발에 뛰어들어 빛을 발한 겁니다. 또한 방산으로 비즈니스를 전개해 국가의 국방을 다시 지켜야 하는 선순환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유럽에서는 한국의 K2 전차를 비롯해 한국 방산의 엄청난 점유를 감당을 못하고 방산업체에서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방산의 위력이 갈수록 더해가고 있다는 국면입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